이 가방을 여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다. 2012년 겨울 동유럽의 어느 국경 검문소입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가명입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 인민공화국의 1등 서기관입니다. 남들이 보면 번쩍이는 벤츠를 타고 국경을 넘나드는 화려한 외교관이죠. 하지만 지금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인데 와이셔츠가 축축하게 젖어버렸습니다. 제 차 트렁크에는 외교 행랑이라고 불리는 검은 가방이 실려 있습니다. 국제법상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는 가방입니다. 하지만 저 앞을 가로막은 저 덩치 큰 세관원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가 내 여권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트렁크 쪽으로 걸어갑니다. 제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며 갈비뼈를 때립니다. 저 가방 안에는 외교 문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평양에서 보낸 순도 99%의 얼음 덩어리, 바로 50kg의 금지된 하얀 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적에 발각되는 순간 저는 외교관이 아니라 국제 범죄자가 되어 차가운 감방으로 끌려갈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평양에 있는 내 가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세관원이 트렁크 손잡이에 손을 얹습니다. 철컥. 그 짧은 금소금이 제 귀에는 마치 단두대가 내려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한민족, 북에 있는 동포들에게 큰 희망이 전달됩니다.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입니다. 방금 들으신 저 김서기관의 독백은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의 공항이나 항구에서 벌어지고 있을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교관이라고 하면 우아한 파티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국익을 논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북한의 외교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낮에는 넥타이를 맨 점잖은 신사지만 밤이 되면 달러를 찍어내고 금괴를 나르는 운반책으로 돌변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노동당 39호실 때문입니다.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을 만드는 이 거대한 그림자 조직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을 자신들의 수족처럼 부립니다. 그들에게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국익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검은 물건을 무사히 통과시키기 위한 프리패스일 뿐입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을 나온 수재들이 왜 국제범죄 조직의 하수인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벌어들인 그 엄청난 달러 뭉치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화려한 벤츠 뒤에 숨겨진 곰팡이 핀 컵라면 냄새 나는 그들의 진짜 생활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평양의 그 은밀한 인쇄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평양시 대동감 구역에 위치한 평양 외국어 대학. 이곳은 북한 최고의 수재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출신 상분이 좋고 머리가 비상한 젊은이들이 모여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해외에 나가서 멋진 외교관 생활을 하겠구나. 세계를 누비며 조국을 위해 일하겠구나. 하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저를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평양시 중구역의 한 요새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경비가 삼엄한 그곳, 바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은밀하다는 39호실 산하의 한 부서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낡은 소파에는 눈매가 매서운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제 이력서를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동무는 오늘부터 외무성 소속이 아니라 우리 39호실의 지도를 받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려고 공부했는데요. 라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턱 막혔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랍에서 빳빳한 100달러짜리 지폐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이게 바로 동무가 앞으로 조국을 위해 만져야 할 무기야. 총칼보다 더 강한 무기지.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외교관으로 뽑힌 게 아니라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는 고급 심부름꾼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똥물이라도 뒤집어 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혁명 자금을 마련하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말끔한 양복을 입은 청년이었지만 제 영혼에는 벌써 검은 얼룩이 묻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자부심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모두가 수용소행 열차를 타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악마와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교육은 실전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데려가진 곳은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한 인쇄 공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상표 인쇄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엄청난 소음을 내며 돌아가는 최신식 독일제 인쇄 기계들, 코를 찌르는 특유의 용제 냄새와 잉크 냄새, 그리고 그 기계들이 뱉어내고 있는 것은 상표가 아니라 초록색 지폐들이었습니다. 바로 미국 100달러 지폐였습니다. 담당 지도원이 갓 인쇄된 지폐 한 장을 들어 불빛에 비춰보며 설명했습니다. 잘 보라 동무. 이건 가짜가 아니다. 이건 예술품이야. 미국 재무부 놈들도 이걸 구분 못해서 기계를 돌려야 겨우 알아낼 정도지. 우리는 이걸 슈퍼노트라고 불렀습니다. 정말이지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종이의 질감부터 달랐습니다. 일반 종이가 아니라 면과 마가 섞인 특수 용지를 사용해서 손으로 만졌을 때의 그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진짜 달러와 똑같았습니다. 잉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지도원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잉크를 구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유럽의 특수 잉크 회사에 위장 직원을 침투시켜서 겨우 빼내온 기술이야. 저는 그곳에서 돈을 세는 법이 아니라 돈을 감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내놓으면 귀신같이 찾아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돈을 어떻게 해외로 반출하는지, 어떤 경로로 세탁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위조 지폐를 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건 혹은 아이템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볼펜이나 신발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조각 하나가 해외 암시장에서는 실제 가치의 40%에서 60%로 팔려나간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0달러짜리 한 장을 만들면 50달러가 남는 장사,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기계가 찰칵찰칵 돌아갈 때마다 북한 정권의 수명도 찰칵찰칵 연장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쏟아지는 초록색 종이들을 보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저게 다 우리 인민들의 피와 땀을 짜내서 만든 가짜 환상이구나.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저 물건들을 가방에 싣고 국경을 넘어야 할 말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해외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배치된 곳은 동유럽의 한 국가였습니다. 공항에 내리니 벤츠 S클래스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저는 폼나게 뒷좌석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이국적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야 진짜 외교관 대접을 받는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대사관 관저에 도착하자마자 와장창 깨졌습니다. 대사관 건물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안내받은 제 숙소는 대사관 지하에 있는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에는 물이 새서 누런 얼룩이 져 있었고 침대는 스프링이 다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대사님을 포함한 모든 외교관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무와 중국산 싸구려 배추로 만든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쌀에서는 묵은내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본국에서 보내주는 지원금은 땡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력갱생하라는 지령만 내려왔습니다. 기름값이 없어서 그 좋은 벤츠는 차고에 모셔두고 중요한 행사 때만 겨우 굴렸습니다. 평소에는 전기를 아낀다고 촛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외교관입니까? 이건 양복 입은 거지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배 서기관이 제게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동무, 실망했나?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벤츠를 타는 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야. 우리가 가난해 보이면 무시당하니까. 하지만 걱정 말라. 곧 돈을 만지게 될 테니까. 그 선배의 말대로 우리는 밤이 되면 다른 직업을 가졌습니다. 낮에는 대사관에서 비자 도장을 찍어주며 몇 푼을 벌고 밤에는 밀수꾼이 되었습니다. 면세 혜택을 이용해 담배와 술을 대량으로 사들여 암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라는 게 고작 담배 장사하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애교였습니다. 진짜 돈벌이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부임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본국에서 외교 행랑이 도착했습니다. 보통 외교 행랑에는 중요한 문서나 본국 소식이 들어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사관으로 오는 행랑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대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동무, 이번에 자네가 좀 다녀와야겠어. 옆 나라 국경 근처에 있는 지정된 장소로 이 가방을 배달하고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가방을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서류 뭉치라면 절대 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 안에는 슈퍼노트 100만 달러 어치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진짜 돈이라면 가볍게 느껴졌겠지만 가짜 돈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 가방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국경으로 향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만약 국경 수비대가 검문을 한다면, 만약 엑스레이 검사대에 가방을 올리라고 한다면, 물론 외교관 여권을 보여주면 대부분 통과시켜줍니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 행랑은 열어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상대국 정부기관이 첩보를 입수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강제로 열어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 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국경수비대원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권을 건네주는 제 손바닥은 이미 흥건했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빨리 가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뒷좌석에 놓인 검은 가방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외교 기밀문서입니다. 건드리면 외교 문제가 될 겁니다. 그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여권을 돌려주며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고 백미러로 검문소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토해냈습니다. 이게 북한 외교관의 현실이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자부심은 개나 져버리고 범죄자가 된 것 같은 수치심만 남았습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장소는 주로 홍콩이나 마카오의 뒷골목 혹은 동유럽의 은밀한 안가였습니다. 우리의 거래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정부 관리나 은행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마페나 러시아 마피아 같은 조폭들이었습니다. 슈퍼노트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혹은 하얀 가루를 팔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한 번은 마카오의 한 허름한 창구에서 사마페 중간 보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덩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색이 한나라의 1등 서기관인데 그 깡패놈들 앞에서 굽신거려야 했습니다. 보스라는 놈이 위조지폐 한 뭉치를 꺼내더니 루페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고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번 물건은 상태가 아주 좋군. 평양 인쇄소 기술이 날로 발전해. 그는 가방에 든 가짜 돈 100만 달러를 가져가고 진짜 돈 60만 달러가 든 가방을 건넸습니다. 40%는 수수료로 떼어가는 겁니다. 일명 깡을 하는 거죠. 돈다발을 세는데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평양 외국어 대학을 나온 엘리트인데 지금 여기서 깡패들과 돈 세탁을 하고 있구나. 심지어 그놈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야, 북한 외교관 나리들. 이번에 갈 때 담배 좀 더 가져와. 면세담배 맛이 좋더라. 그 모욕을 참으며 우리는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져가야 대사관 식구들이 밥을 먹고 본국에 충성자금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국제 마피아 조직의 세련된 운반책이자 돈 세탁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번 돈을 우리가 다 쓸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평양에서 신년사와 함께 무시무시한 지령이 내려옵니다. 바로 충성 자금 과제입니다. 각 공관마다 할당량이 정해집니다. 어떤 곳은 10만 달러, 어떤 곳은 50만 달러.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이나 태양절인 4월 15일까지 평양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환장입니다. 평양으로 돌아와 사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말이 좋아 사상 검토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동료였던 박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공관에 있었는데 상하 밀수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게 걸려서 물건을 다 압수당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그는 결국 평양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나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 우리 애들 좀 부탁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친 듯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외교 활동은 뒷전이고 눈에 불을 켜고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심지어 멸종 위기 동물의 뿔을 밀수하다가 국제 망신을 당해도 상관없었습니다. 평양에 돈만 보내면 충신이고 못 보내면 역적이 되는 세상. 그 압박감은 매일 밤 악몽으로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손에는 달러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돈을 놓으면 살 수 있는데 놓지 못해서 계속 떨어지는 꿈. 그게 바로 우리 북한 외교관들의 삶이었습니다. 해외 공관에는 외교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국 보안부서에서 파견된 감시 책임자입니다. 겉으로는 운전기사나 행정직원 같은 낮은 직책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 대사관 안에서 그들의 위상은 대사님보다 더 높습니다. 그들의 진짜 임무는 외교가 아니라 바로 내부 사람들을 지켜보고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었던 그 책임자는 정말이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우리가 어렵게 마련한 최고급 술을 마시며 그저 우리를 뚫어지라 응시할 뿐입니다. 그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는 우리의 여권이 모두 잠겨 있습니다. 명색이 외교관이지만 사실상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철저히 통제받는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보이지 않는 귀였습니다. 사무실은 물론이고 가장 사적인 공간인 침실까지도 누군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말다툼을 할 때도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대화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호기심에 외부 뉴스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황급히 창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가 저를 부르더군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서기관, 어제 본 그 뉴스 흥미롭던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모니터 화면까지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제 실수를 빌미로 삼아 노골적으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달 내 몫으로 5,000달러 더 가져와. 아니면 본국에 보고서를 보낼 거야. 그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 악랄한 기생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성심이라는 건 사치였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존 본능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소위 딴주머니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으로 보낼 충성 자금에서 조금씩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장부의 숫자를 조작하고 영수증을 위조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100만 달러를 벌면 10만 달러는 몰래 제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혹시라도 평양에서 감사가 나오면 바로 총살감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이 있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화장실 천장을 뜯고 그 안에 비상금을 숨겼습니다. 달러 뭉치를 비닐에 꽁꽁 싸서 숨겨놓고 나서야 겨우 잠이 왔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동지동지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들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는 얼마나 챙겼을까? 저놈이 나를 찌르고 자기 살 길을 찾는 건 아닐까? 서로가 공범이자 잠재적인 밀고자인 그 지옥 같은 상황. 우리는 낮에는 충성스러운 외교관 연기를 하고 밤에는 탐욕스러운 도둑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중 생활이 주는 스트레스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술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양 외무성에서 긴급 전문이 내려왔습니다. 암호문을 해독한 대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동무, 자네에게 소환장이 왔네. 소환장, 단어만 들어도 다리가 풀리는 그 말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신규 사업 보고를 위해 급히 평양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사업 보고가 아니다. 이건 숙청이다.
최근 제가 거래하던 마피아 라인 하나가 인터폴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분명 그쪽에서 제 이름이 나왔을 것이고 평양은 꼬리를 자르기 위해 저를 부른 겁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곳으로 가게 된다. 정치범 수용소. 그곳에 가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서서히 말라 죽게 될 겁니다. 저 혼자만 가면 억울하지나 않죠. 제 아내와 어린 딸까지 그 지옥으로 끌려갈 겁니다. 선택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비행기표는 이틀 뒤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저에게 남은 시간은 딱 48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조국의 명령에 순종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평생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어둠 속으로 도망칠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자고 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에게 수용소의 죄수복을 입힐 수는 없다. 그래, 가자. 지옥 같은 조국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자유를 향해 뛰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목숨을 건 도박이 시작된 겁니다. 탈출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보위부도 현지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제가 탈출하자고 말했을 때 세뇌된 아내가 "당신 미쳤어?" 라며 보위 지도원에게 신고한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은 끝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잡혀간 동료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TV 볼륨을 크게 높였습니다.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머니 속에 감춘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아내가 뒤를 돌아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말 대신 미리 적어둔 쪽지를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밤 떠난다. 평양 소환장이 왔어. 가면 죽어." 쪽지를 읽은 아내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걸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1분, 아내의 눈빛이 공포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다시 딸아이를 바라보는 모성애로 저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에 동의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공범이 된 겁니다. 새벽 1시, 본격적인 야반도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짐을 싸야 하는데 짐을 쌀 수 없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면 보위 지도원이 단번에 눈치챌 테니까요. 잠깐 밤바람 쐬러 나간다는 핑계를 댈 수 있을 만큼 아주 가벼운 차림이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모은 가구, 옷, 딸아이의 장난감, 결혼사진,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딴주머니를 차서 모아둔 10만 달러. 이게 없으면 나가서 굶어 죽습니다. 우리는 달러 뭉치를 비닐랩으로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허벅지와 아내의 복부에 청테이프로 꽁꽁 붙였습니다. 옷을 입으니 불룩 튀어나와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라 두꺼운 코트를 입으면 가려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바로 흔적 지우기입니다. 제가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 거래처, 연락처, 메모들, 이게 남아서 발각되면 남아있는 대사관 동료들까지 모조리 숙청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 욕조에 물을 조금만 받고 종이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났지만 환풍기를 틀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나니까요. 제가 된 종이들을 물에 으깨서 변기에 내렸습니다. 쏴!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그날따라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엘리트 외교관은 없고 겁에 질린 한 도망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새벽 2시 30분, 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마저 우리를 돕는 것 같았습니다. 잠든 딸아이를 업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신발을 벗고 양말바람으로 차가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그 5분이 5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애마였던 벤츠 S클래스, 이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아내와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 숨소리도 내지 마라.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르릉, 독일제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에는 부드럽게 들리던 그 소리가 지금은 보위 지도원을 깨우는 알람 소리 같았습니다. 차를 천천히 몰아 대사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경비실에는 현지 경비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차 라이트를 끄고 천천히 접근하는데 갑자기 정적을 깨고 제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니 발신자 이름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도원 동지, 그 뱀 같은 보위 지도원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왜? 엔진 소리를 들은 걸까? 아니면 내가 장부를 태우는 냄새를 맡은 걸까?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받으면 목소리가 떨릴 게 뻔하고 안 받으면 의심해서 당장 뛰어내려올 겁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대한 잠결에 받은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네, 지도원 동지,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기관, 내 방에 술이 떨어졌는데 자네 집에 꼬냑 남은 거 있나? 술. 이 인간은 이 상황에서도 술 타령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입니다. 10분 뒤에 올려보내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빨리 가져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10분. 저에게 남은 시간은 딱 10분입니다. 10분 뒤에 술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는 제 방으로 찾아올 것이고 텅 빈 방을 발견하는 순간 비상령을 내릴 겁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경비원에게는 급한 약을 사러 간다며 뇌물로 담배 한 보루를 던져주었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가고 검은색 벤츠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대사관 건물을 보며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잘 있어라. 지옥 같았던 내 조구가. 다시는 보지 말자. 대사관 정문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 순간 저는 차마 100미러를 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2층 창문에서 보위 지도원이 커튼을 걷고 내려다보고 있을까봐, 그 서늘한 눈빛과 마주칠까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자동차 시트가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딸아이 손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하얗게 질려 있던지 핏기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지금부터는 속도전이야. 무조건 국경까지 달리는 거야.
제 목소리가 덜덜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5분. 아까 지도원에게 10분 뒤에 술을 올리겠다고 했으니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지금쯤 그는 제 방 문을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김서기관, 자네 거기 있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그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겁니다. 텅 빈 침대, 열린 옷장,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는 타담한 종이 냄새를 맡는 순간 그는 직감할 겁니다. 놈이 도망쳤구나. 그가 비상벨을 누르고 대사관 요원들을 깨우는데 5분, 차고로 내려와 추격대를 편성하는데 5분, 그리고 현지 경찰이나 정보원에게 연락해 수배령을 내리는데 10분, 우리에게 남은 리드 타임은 고작 20분 남짓이었습니다. 이 20분 안에 최대한 멀리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합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와이퍼 속도를 올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엔진 소리가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굉음을 내며 질주할 뿐이었습니다. 신호등 무시했습니다. 과속 카메라 찍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차 번호판은 내일이면 전 세계 수배 명단에 오를 테니까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뒤로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외곽도로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퍼붓는 비 때문에 시야는 10m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보위부의 검은 그림자가 빗속을 뚫고 달려오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룸미러로 저 멀리서 쌍라이트를 켠 차량 2대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따라잡힌 건가? 그 지도원 놈인가? 일반 차량이라고 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차선을 바꾸며 속도를 더 올렸습니다. 하지만 뒷차도 똑같이 차선을 바꾸며 제 꽁무니에 바짝 붙었습니다. 하이빔을 번쩍거리며 위협하듯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삼키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우리 잡으러 온 거야? 조용히 해, 고개 숙여. 저는 핸들을 꽉 쥐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엑셀을 밟으며 떼어내려 애썼습니다. 타이어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차체가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뒷차들이 굉음을 내며 제 차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속도 광들이었습니다. 폭주족들이었던 겁니다. 그 차들이 멀어지는 빨간 미듬을 보며 저는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경련이 일어난 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구나. 세상 모든 차가 나를 잡으러 온 추격자처럼 보이는구나.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전방 1km 지점에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임시 검문소였습니다. 설마 벌써 수배령이 깔린 건가? 국경 수비대가 길을 막은 건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차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중앙분리대가 막고 있었으니까요. 속도를 줄이며 검문소로 다가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들이받고 뚫을까? 아니면 차를 버리고 숲으로 뛸까? 트렁크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샘플용 슈퍼노트 뭉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걸리면 저는 외교관이 아니라 위조 집회범으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그러면 바로 북간으로 추방입니다. 경찰이 손전등을 비추며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외교관 여권을 미리 꺼내 들고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렸습니다. 비 냄새와 함께 경찰의 날카로운 눈빛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아, 급한 공무가 있어서 국경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대사관입니다. 저는 최대한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여권을 훑어보더니 차 안을 쓱 훑어봤습니다. 뒷좌석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는 아내와 딸을 비쳤습니다. 가족입니까? 네, 아이가 많이 아파서 큰 병원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지갑에서 $100짜리 지폐 2장을 몰래 꺼내 여권 밑에 끼워 넣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도 굳은데. 경찰의 시선이 돈에 꽂혔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 탐욕과 공포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헛기침을 하더니 돈을 슬쩍 주머니에 넣고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빗길 조심해서 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요. 차단기가 올라가는 소리가 제게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차 번호가 전산망에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99%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두 발로 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숲길 입구에 차를 버렸습니다. 일부러 차문을 열어두고 안에 있던 술병을 깨트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버리고 간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몸에 감은 달러 뭉치가 물에 젖어 점점 무겁게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잠에서 깨어 칭얼거렸지만 아내가 쉿, 늑대가 온다며 입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상황이 늑대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라는 걸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저 멀리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국경입니다. 저 너머는 다른 나라, 자유의 땅입니다. 하지만 철조망 앞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서치라이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흙탕물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진흙이 입안으로 들어왔지만 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쓱 훑고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빛에 걸리면 총알이 날아올 겁니다. 북한 보위부가 국경 수비대에 발견 즉시 사살 명령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내가 먼저 철조망을 버릴게. 당신이 아이를 먼저 넘겨.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철조망을 끊어냈습니다. 뚝, 뚝, 금속이 끊어지는 작은 소리가 숲속의 정적을 깼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수색견입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은 겁니다. 빨리, 빨리 가. 저는 아내와 아이를 구멍 사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혀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저도 몸을 구겨넣고 철조망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뒤쪽 숲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멈춰!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인지 국경 수비대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우리를 잡으러 온 저승사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진흙에 미끄러지고 나뭇가지에 얼굴을 맞았지만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국경 너머의 숲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놈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지구 반대편 이름 모를 나라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기적적으로 현지 경찰에게 발견되어 망명을 신청했고 수많은 조사를 거쳐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공원이 보이고 제 딸아이는 학교에 다닙니다. 더 이상 슈퍼노트를 만질 필요도, 마약을 나를 필요도, 충성자금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밤마다 악몽을 봅니다.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전화벨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김서기관, 꼬냑 가져왔나? 그 보위 지도원의 목소리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남자를 마주합니다. 조국을 버린 배신자,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혼자 도망친 비겁자. 제가 떠난 뒤 대사관에 남아있던 동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평양으로 소환되어 제가 갔어야 할 그 수용소로 끌려갔겠지요. 자유. 네,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저 같은 북한 외교관들이 검은 가방을 들고 국경을 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천장에 달러를 숨기며 탈출을 꿈꾸고 있겠지요. 자유, 네,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저 같은 북한 외교관들이 검은 가방을 들고 국경을 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천장에 달러를 숨기며 탈출을 꿈꾸고 있겠지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도망쳐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비록 영혼의 상처가 남을지라도 적어도 당신의 아이에게는 죄수 번호가 아닌 자유인의 이름을 물려줄 수 있을 테니까. 오늘 평양의 새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처절한 삶이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어둠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